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해 특별기획 예산을 알아야 전북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예산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살펴볼 텐데요. 함께할 분은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북 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회복지 예산 살필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고요. 얼마만큼 이 복지가 중요한지도 예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민 위원장님, 전라도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입니다. 40%가 넘었었어요.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 예산 일괄 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사회복지 예산이 3조 2,600억인데요. 예, 전년도보다 3천억, 10%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비중도 3% 정도 증가해서 40.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복지 쪽 예산이 어떤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산 중에서 복지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나? 복지가 중요한지는 알지만 복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사회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분석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쉽게 생각해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우리 도민이라면 복지 속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네네. 노인 분야. 전라북도는 이미 20%를 넘어서서 인구 대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군 단위로 가면 뭐 3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노인 비중 속에서 들어가는 복지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양병준 사무처장님, 전북의 현실을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튼 뭐 말씀하신 대로 노인 분야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전북 지역은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최악의 경제 상황, 예, 그리고 취약계층이 또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지표나 수치를 본다 하더라도 재정 자립도가 23.8%로 17개 광역시도에서 압도적 꼴찌, 예,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7%, 어느 해인가는 뭐 10%대까지 이르렀던 때도 있어서 전국 1위. 예, 또 고령화 비율이 말씀하신 대로 23.8%,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 울트라 고령 사회라고 표현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2021년도 전북연구원 자료를 보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출생률도 전국 26만 명 출생아 중에서 전라북도가 8,925명. 예, 이런 정도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토론을 한번 했었는데 2049년에는 전라북도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40%에 달할 거다, 거의 50% 가까이 될 거다. 네, 저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도 여기서 예. 한번 방송에서도 네, 이야기를 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은 전 생애 주기적인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돌봄이라고 하는 것도 주요 이슈가 될 거고, 예.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또 사회복지 예산은 곧 바로 나나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받는 혜택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예. 늘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돌봄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 올해 들어서 조금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걸음마 수준이긴 하지만 예. 2024년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도 돌봄 경제라고 하는 게 키워드로 올라가 이제 있거든요. 올라왔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연적으로 아마 사회복지 예산은 더욱 확대될 것 예. 같고,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확대와 높은 어떤 예산 비율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지금 양병준 사무처장께서 돌봄이라는 단어를 계속 더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복지가 광범위하다면 이 광범위한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개념이 이제 돌봄, 네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 위원장님, 전북의 사회복지 예산 40.5%가 세워졌고 3조 약 3천억 가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3천억이 증액됐다고 했죠. 네. 그 많은 복지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가 증액이 됐고 또 감액된 분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일단 뭐 이제 사회복지 예산이 3조 3천억 정도 잡는데, 예. 이제 단일 예산으로 기초연금이 1조 1천억입니다. 아, 그 기초연금이 예.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제 예. 그 1조 1천억이니까 이게 34%, 그러니까 3분의 1은 어떤 기초연금으로 나가고 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상위 10개를 묶으면 예. 이게 한 75%를 차지하는데요.
자, 이제 기초연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생계급여 4,600억, 노인 일자리 2,500억, 장애인 활동지원 1,100억, 주거급여 1,000억, 부모급여 1,000억, 그리고 의료급여 900억, 아동수당 750억, 장애인연금 550억, 보육료 지원하는 자체 예산 520억. 요걸 다 합하면 2조 4,500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들은 이제 그 사실은 국가의 보조 비율이 상당히 높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대응 투자가 그래도 좀 전라북도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인식을 좀 가져셔야 될 것 같고요. 증액된 분야는 기초생활 분야가 1,000억 좀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320억, 노인이 1,300억. 근데 노인 쪽에서는 이제 일자리 예산하고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금하고 이제 일자리 예산이 이렇게 오른 거고요. 보훈 쪽이 33억. 기타 이제 그 사회복지 일반이라고 해서 45억이 올랐고요. 좀 감액된 곳은 노동과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노동도 이제 사회복지의 한 분야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자리와 관련한 게 한 170억이 감액 편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안에 이제 그 사회복지 분야 안에 이제 부문 중에는 다 증액이 됐는데 노동 쪽, 일자리 쪽만 감액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출생부터 사망까지 사람이 일하면 이 복지, 특히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돈이 투입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골고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복지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병규 사무처장님, 사각지대 노인분들, 우리 지역에서도 작년에 40대 여성이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고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상당히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의미 있게 또 살펴봐야 될 대목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또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실은 뭐 복지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 사무입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의 예산들이 다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서비스를 지자체가 시행하는 건데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예산을 어떤 정부의 방침이나 철학 때문에 깎아버리면 지자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런 예산이 깎이게 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주장하는 게 어떤 예산 편성을 해야만 되고 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그 업무를 하겠다라고 제도를 바꾸고 어떤 기자회견을 이렇게 정부에서 방침을 발표하긴 하지만 그에 따른 인력을 지원한다거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말로만 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그래서 현재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게 어떤 선별복지, 그동안에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그래서 선별복지 때문에 선별복지 한계는 예를 들면 그 경계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주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복지 혜택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지 않으면 되는데 이 경계에 있는 분들을 정하기 어렵거든요. 과거에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시기 전주시에서 선별복지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단체에서 좀 반대를 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경계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조사하다가 시간 2, 3개월 가가지고 뒤늦게 시행한 군산이나 익산보다도 훨씬 더 뒤늦게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때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범위에 들어가는 게 위기가구 있거든요. 위기가구. 그러니까 위기가구는 예를 들면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르신 이런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복지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생활을 직장 생활을 잘해서 월급도 많이 벌긴 하지만 우리가 갑작스러운 이런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위기 가구들이 예를 들면 복지제도를 받고 싶을 때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의뢰하면 제도에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발생된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게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 상황 대처하기도 바쁜데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각종 서류를 떼어야 되고 각종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위기 상황인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과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한 2,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자꾸만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거간이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안도 만들고 좀 지혜도 모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빌라의 여성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사각지대 이야기 이후에 그러면 재발 방지책이 이제 나오고 있느냐, 동호수 개입을 강화한다든지 새롭게 나오는 해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법들도 결국에는 인력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가운데 복지 영역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인력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필요로 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그래서 뭐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더불어서 인력도 함께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공적 돌봄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복지겠죠. 돌봄이겠죠. 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적정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지 계속해서 증액은 되고 있는 듯한 추세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돌봄 예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이제 범위가 달라지긴 할 텐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예산서를 보고 쭉 돌봄이라고 하는 글자가 포함된 예산을 봤더니 15개 사업에 813억 원이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130억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이제 기관 그리고 뭐 장애인, 아동, 노인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좀 있는데 앞에서 이제 그 양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경계에 있거나 갑자기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요건이 되어야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예. 저는 이제 그 업무를 이제 추진하는 이제 공직사의 입장일 거란 생각이 들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담당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좀 줘서 먼저 선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뭔가 그런 사례랄지 내용들을 좀 자꾸만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러이런 요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지급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몇 가지 상황들을 체크를 했을 때 뭔가 이제 위기라고 하는 건 사실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예.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긴급한 조치들에 대한 재량권을 좀 줘서 조치를 하게 하고 좀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기본적인 돌봄 체계 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뭔가 이제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이 갑자기 이제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일본도 그렇고 저희도 우리나라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아,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고립되어 있으면서 뭐 고독사부터 해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예산이 2억 5천이 이제 편성이 돼서 아마 이제 고독사에 대한 보다는 좀 체계적인 접근 뭐 이런 노력들을 좀 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쨌든 또 4천만 원은 또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훈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겁니까 그러면? 예, 보훈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예. 이제 보훈 예산은 사실 이제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보훈 예산은 지금 104억입니다. 예. 이게 사회복지 예산 뭐 3,300억에서 104억이면 뭐 비율로 따지면 뭐 한 0.13% 뭐 그러네. 이런 정도인데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된 주된 이유가 이제 호국 보훈 수당이라고요. 이게 이제 10만 원으로 다 상향이 됐습니다. 이게 도비로 지원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참전 유공자가 8만 원, 미망인 7만 원, 상위 군경이 6만 원을 받던 걸 10만 원으로 다 일괄 조정을 하면서 예. 이게 약 한 18억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보훈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15억을 좀 편성을 해서 33억 4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훈 예산 자체가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상당히 이제 그 수당이라고 하는 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상향액이 비율적으로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예. 도의 출연기관이면서 국비 절반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총괄하는 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제 2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서비스원 예산 정부가 주는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결국에는 사회서비스원이 돌아가야 되면 도비로 이제 다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이중의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양병준 국장님.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 이전 정부 성과 지우기 차원에서 잘한 거 잘못한 거 선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삭제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사회서비스원은 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한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과 운영을 보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 정부가 여러 근거나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뭐 서울, 대구, 울산 이런 데를 뭐 거의 뭐 예산 배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폐원 조치나 다름없는 상황이 내몰렸고 여타의 지역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다만 전라북도는 자체 예산으로 일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 부분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20일인가요? 어제 그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 개정안 통과로 이제 시도에서도 사회서비스 설립을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시도가 사회서비스원 존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공포도 6개월이 시행되긴 하지만 아직 그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나 또한 그 폐원하려는 지자체의 제동이 걸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는 보건복지부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약간은 예상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전라북도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라도의회 강태창 의원이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의 65%가 인건비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65%가 인건비. 그만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일단 해석도 되고요. 이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어쨌든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열악한 곳이 제대로 어떤 서비스의 질적인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과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다 인력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인력비가 많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력 예산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정부가 갑자기 예산을 중단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그 지역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의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거나 강화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예산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국가가 이 예산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산이 그렇게 전라북도 예산을 놓고 보면 큰 예산도 아니고 이건 복지 철학의 문제인 거고 전달 체계 그리고 지원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어떤 장기적 계획들을 좀 만들어서 국가의 예산 지원과 무관하게 좀 이 서비스를 잘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이 서비스원과 관련한 부분도 상당한 긴 논의와 준비를 통해서 나온 건데 이게 어쨌든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돌변하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제가 생각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회복지 업무나 사회서비스 하는 업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들 평균 임금을 보면 75% 정도,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금만 그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시고 우리 도내 사회복지 기관 시설들 상황을 살펴보시면 그렇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이게 인건비가 결코 높은 비율이 아니라고 하는 거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각 지자체에서 어떤 사회복지 시설 실태조사, 생활시설, 이용시설 이런 데도 인건비 비율을 보면 대부분 7-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아까 이제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2013년도에 사회복지사 그 종사자들 같은 경우 인건비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까지 만들어가지고 공무원 수준의 임금으로 맞춰줘라라고 할 정도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들이 임금이 박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 주신다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복지 예산이라는 건 우리의 세금입니다. 이 보조금 유용이라든지 비리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제대로 된 검증,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분야별로 지원하는 곳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이고 있고 제대로 받아야 될 곳에서 받고 있는지 이런 검증도 양병준 국장님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 시설들 같은 경우는 실은 뭐 감사, 평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기관 업무 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평가받느라고 시간을 또 되게 많이 할애를 하거든요.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시군. 근데 이제 뭐 보조금 유용이나 이런 비리 사건들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의 많은 시설들은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검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들이 몇천 개 뭐 이렇게 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되게 적잖아요. 그리고 뭐 이분들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 시설들이 잠재적인 범죄 집단도 아닌데 그런 시선으로
뭐 사회복지 시설 들어가 가지고 장부를 펼쳐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분들을 뭐 제도만 강화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조금 비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기관들은 반드시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펴보면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그 임원들이나 기관의 장이 어떤 본연의 업무보다 예를 들면 돈을 어떻게 하면 좀 속된 말로 빼먹을까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당연히 그 비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연동돼 있는 특징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사회복지 예산 중에 신규 사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분야의 예산은 어떤 건지 여성가족과 분야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예,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복지, 여성보호 및 권익, 아동복지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전년 대비 한 18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이제 신규 예산으로는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이 4개 사업에 이제 26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보호 시설에 있다가 이제 그 나오게 됐을 때 사회에 적응하고 이럴 수 있는 도록 충분한 어떤 주거나 어떤 그 일정한 뭐랄까 이제 수당 같은 게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해지면서 시설을 좀 나오고 나서 더 어려워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호하는 예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눈에 띄는 건 스토킹이 문제가 많이 됐는데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뭐 약소하지만 1천만 원 예산이 좀 편성이 됐다 이런 거고요. 대신에 좀 아쉬운 부분은 아동학대 예방 통합교육과 관련해서 1억 1천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2천만 원, 장애아동 청소년 뭐 성인권교육 2천만 원 등등 어떤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이나 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이번에 좀 삭감이 됐다 그래서 복지 예산의 볼륨은 커진 것 같지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그런 여성, 아동, 뭐 장애인과 관련한 어떤 치료 지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좀 삭감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과도 좀 살펴보셨어요?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는 뭐 신규 사업으로는 지금 최증증 발달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3개 사업에 이제 53억 정도가 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증증 발달 장애는 상당히 어쨌든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애인을 둔 가정이 뭔가 온전히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고통들을 주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제 개별로 1대1 뭐 케어와 관련한 부분이랄지 어떤 주말 동안 그리고 어떤 그룹 바우처 뭐 이런 예산들이 이번에 좀 편성이 돼서 그분들에게는 크게 어쨌든 숨통이 트이는 좀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애인 인권 실태 조사 예산이 좀 삭감이 됐거나 인권 강사 양성 예산 그리고 장애인 취업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좀 삭감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건강증진과 하나 더 살펴보고 양병준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뭐 난임 진단 검사비가 신규로 들어가 있어서 눈에 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출산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새로 이제 지원이 좀 됐는데요. 난임 진단 검사비가 이제 1억 5천. 그리고 이제 임신 사전 건강 관리라고 해서 이게 11억이 새로 편성이 됐고요. 냉동 난자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2천만 원. 그리고 아마 이제 뒤에서 좀 다루긴 할 텐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해서 13억. 그래서 이제 이 건강증진과 관련한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출산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예산들이 그나마 좀 편성이 돼서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예산 관련해서 사회복지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사회복지 공약이 있을 텐데 새 예산안 지금 분석해 보면서 양병준 국장님 공약 이행 잘 지켜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본 소감 어떠셨어요? 네, 어쨌든 이제 이 공약 그 2023년 10월에 보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 실전 계획서 변경안을 보면 이 계획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장애인 교육연수원, 장애인 공공 일자리, 장애인 뭐 종합지원센터, 시군 청소년 복합만의 센터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한 그 계획안들에 담겨 있어서 어느 정도 이행될 거라고는 보는데 다만 이제 뭐 실제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도에서 어떻게 알려나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지역이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기도 하고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에 필요한 복지 정책을 발굴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문재인 정부 때도 어떤 그 지역 실장에 맞는 복지 제도나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예를 들면 통합돌봄 사업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어떤 제도나 역할들을 고민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문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아까 이제 2049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50% 가까이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예측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하고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어떤 돌봄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공약과 별개로 그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 뭐 기업 유치 같은 이런 내용 등으로 지역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체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역 실장에 맞는 복지 체계를 갖추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복지 예산 이상민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그리고 앞에서 이제 경계에 있는 그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은 어쨌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런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쨌든 극단적으로 좀 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경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이런 부분들은 일선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줄어든 그런 지원 예산들을 잘 극복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좀 복지 문제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또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어떤 민관 차원의 어떤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예산 관련해서 이미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된 이후에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처장님 작년 살펴보면서 생각하신 게 이제 내년에는 9월에 이제 정부 예산안이 나오면 이 전라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한번 매칭시켜 보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부 예산은 이제 9월 달에 제출이 되기 예,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사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행정이 그걸 드러내놓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 예산을 좀 보다 보면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쪽에 예산이 줄었는지 그러니까 알 수 그럼 있죠. 그런 부분들은 줄여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전라북도는 어떻게 뭔가 보완과 대책을 세워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재정의 문제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역사회 다른 자원들을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뭔가 자원을 조직하고 역할을 만들어갈 건지 이런 좀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나오고 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국가 예산이 사회복지에 대한 틀을 거의 잡아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족하고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과정들이 예.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도가 기울인다면 보다 현장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전라도의 40.5% 3조 3천억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을 살펴봐 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공부가 좀 많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 그리고 전북 희망나눔재단의 양병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윤호였습니다.